안녕하세요. 정치훈입니다.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강의, 오늘은 양자 컴퓨터 하이브리드 컴퓨팅이 대세다라는 제목으로 소프트웨어 부분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부분 이걸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 몇 시간 동안, 지난 몇 차례 동안 제가 양자 알고리즘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알려드렸잖아요. 뭐 양자 컴퓨터도 중요하지만 이젠 이걸 써가지고 뭘 만들지, 어떤 데 쓸 수 있을지 뭐 이런 걸 찾아봐야 되니까 그 중에서 요 네 가지 정도가 지금 제일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양자 컴퓨터의 핵심 가치는 고전적 컴퓨터로 이제 그 현실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유명한 게 요 쇼 알고리즘이겠죠. 쇼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큰 숫자를 소인수 분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알고리즘이 이제 특별한 이유가 뭐냐 하면 고전 컴퓨터에서는 이게 그 숫자가 커지면은 거의 지수적으로 엄청 빠르게 들어가는 시간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해독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지금 현재 그 암호화 체계, 특히 공개키 암호화 체계에서 RSA 같은 제일 흔한 그 암호 그 방식을 깰 수 있다는 측면, 그것 때문에 사이버 암호 해독 분야이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분야, 그리고 뭐 결제 암호화폐 다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몇천 큐빗 정도는 필요할 테니까 앞으로 10년 뭐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요게 이제 그게 쇼 알고리즘이고, 그로버 같은 경우에는 비정렬되어 있는 데이터 검색에 특화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항목을 검색하는 데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일반적인 컴퓨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n개를 찾으면 선형으로 이제 찾아내기 시작을 하면 평균적으로 2분의 n 필요 정도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글로벌을 쓰게 되면 그 루트 n이니까 크기가 커지면 굉장히 빠르게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한다든지 최적화 문제, 그리고 일부 암호화 시스템 공격에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제일 많이 알려지고 있는, 제일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세 번째, 네 번째가 각광받고 있는데, 양자 시뮬레이션과 양자 기계학습이 있죠. 양자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적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특히 양자의 역학적 시스템을 모델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특화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들이 이제 화학 반응이라든지 분자 구조, 뭐 재료의 어떤 특성 연구라든지 특히 신약 개발, 뭐 이런 새로운 재료 설계 과정에서 이 시간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AI 뜨면서 제일 많이 각광받고 있는 게 양자 기계학습. 양자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는 패턴 인식이라든지 분류, 데이터 클러스터링 이런 영역에서 이제 양자 컴퓨팅의 이점을 활용한다. 이제 이런 건데, 상대적으로 좀 새로운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고, 특히 이제 고차원 데이터 처리와 복잡한 그 패턴 인식에서 고전적 알고리즘보다 좀 낫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알고리즘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분야에서. 그런 거.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런 이제 알고리즘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현재의 양자 컴퓨팅이 특정 문제 영역에서 고전 컴퓨터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그 말은 범용적으로 쓰인다는 게 아니라 특화된 문제 영역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기 위한 적절한 알고리즘을 갖고 와서 쓴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양자 컴퓨터를 바라봐야지 무슨 기존 컴퓨터를 막 대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하이브리드 컴퓨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이제 현실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릴 텐데, 그 현실론과 관련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 NISQ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NISQ는 노이지 인터미디트 스케일 퀀텀의 약자인데, 말 그대로 시끄러운 노이지 인터미디트 중규모의 퀀텀이다. 예,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의 기술적 상태를 정확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앞으로 수천 큐비트 이상, 수만 큐비트, 백만 큐비트 이렇게 되면 진짜 여러 군데 쓰일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극초기처럼 몇 큐빅까지는 아니고 수십에서 수백 정도 구현이 돼 있거든요. 뭐 IBM이라든지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만든 시스템이 한 그런 정도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큐비트가 늘어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노이즈라고 불리는 요 파트가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점을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지금 현재 문제를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양자 결맞음, 우리가 이제 coherence라 그러죠. 양자 결맞음 시간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큐비트는 매우 섬세한 이제 양자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현재 기술로는 이 상태를 보통 수 마이크로초, 수 밀리초 뭐 이 정도밖에 유지를 못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일단 첫 번째. 그러면 이제 계산이 오래 걸리는 거는 유지를 못하니까 이제 답을 잘 못 내겠죠. 예, 그런 게 첫 번째 문제. 그리고 게이트 자태, 양자 게이트를 이용해서 회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연산을 하게 되는데 양자 게이트 연산이 한 1% 정도 수준의 오류율이 지금 보인대요. 1%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면 곱기 여러 개를 연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도 중복해서 여러 번 곱해지면 에러가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큰 문제를 여러 번 연산해야 되는 경우에는 1% 정도 돼서는 너무 이제 오류가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답을 내면 뭘 하냐, 틀렸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많이 줄여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도 오류율에 관계된 걸 수도 있는데 외부 환경 노이즈에 되게 약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큐비트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 방식도 그렇고 뭐 주변에서 이제 노이즈가 되게 많잖아요. 열도 있고 전자기장이 있을 수 있고 진동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이제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간섭 현상이 양자 상태 붕괴를 가속화를 해요. 마치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옛날 라디오, AM 라디오 들으면 주변에 전파 간섭이 많이 돼서 잡음이 엄청 심했었잖아요. 그런 것식으로 그러면 듣기가 되게 힘들죠.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끼어들어서 간섭을 하면은 답을 좀 내기가 되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있는 게 연결성이 제한된다는 건데 이상적인 양자 컴퓨터는요 모든 큐비트가 서로 직접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기술로는 물리적으로 인접한 큐비트 간의 상호작용만 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숫자가 늘어난 것들을 잘 컨트롤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풀어내는 것들이 지금 현재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큐비트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건데 이게 큐비트가 더 많이 늘어나면 더 많이 늘어날수록 여기 있는 문제도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구글의 윌로우 칩이라든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했던 마요라나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강점이 있다라고 해서 각광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의 실용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고 다행인 거는 이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다양한 접근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하이브리드 접근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고 뭔가 기존 컴퓨터하고 잘 결합을 해서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를 잘 풀어보자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이제 클로드한테 제가 그려보라고 했더니 이제 이렇게 그려줬어요. 되게 좋은 그림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NISQ 시대의 도전 과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은 고전 컴퓨터가 잘하는 거하고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거를 잘 나눠서 서로에게 좋은 일을 주고 그 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고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잘하는 게 데이터 전처리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양자 회로 설계 같은 것들도 딱 맞춰가지고 뭐 잘할 수 있고 매개 변수들 집어넣어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것들의 최적화 같은 경우도 기존 컴퓨터를 가지고서 먼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는 수를 줄이는 거죠. 예,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분석 같은 것들도 굳이 양자 컴퓨터에만 완전히 맡기기보다는 데이터를 나중에 다 그거 모아서 분석하는 거는 고전 컴퓨터가 더 잘하겠죠. 이렇게 이제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고전 컴퓨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는 고전 컴퓨터한테 맡길 수 있는 거고요. 양자 컴퓨터는 어떤 걸 잘하냐 하면은 아무래도 양자 게이트를 직접 만들 수 있으니까 양자 게이트 연산이라든지 양자의 얽힘과 중첩을 활용을 해서 뭐 이렇게 실제로 양자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확률적으로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답을 내는 거라든지 그리고 오류 완화 기법 같은 것들이 양자 역학적 특성을 활용해서 양자 컴퓨터로 잘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 둘 사이를 잘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오류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런 걸 잘 엮기 위해서 등장을 하는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양자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요 VQE하고 QAOA인데 요거 진짜 이제 QAOA, VQE 전부 다 실제로 논문이나 이런 데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종류입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요것들만 따로 떼내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VQE는 Variational Quantum 아이겐솔버 되게 어려운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예, 이런 약자고요. 양자 고전 하이브리드 방식인데 분자의 기저 에너지 상태를 계산을 하고 양자 컴퓨터가 파라미터화된 양자 회로를 실행을 하고 고전 컴퓨터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파라미터를 최적화를 해요. 그리고 그걸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에 접근해 나가는 이제 그 반복적 방법을 그 VQE 방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QAOA는 여기 잠깐 써 있지만 Quantum Approximate Optimization 알고리즘의 약자고요. 이건 조합 최적화에 특화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특히서 물리 쪽에 많이 쓰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양자 컴퓨터의 특수한 양자 상태를 먼저 생성을 하고 측정을 하고 고전 컴퓨터는 이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파라미터 조정을 계속해서 이제 최적화를 찾아내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많이 개발은 덜 됐지만 양자 머신러닝 쪽이 제일 많이 발전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쪽 관련해 가지고는 양자 회로의 일부 레이어하고 고전적인 신경망 이론 있잖아요. 신경망 레이어를 결합해서 머신러닝 작업 성능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보자 하는 양자 고전 신경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접근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고전적 데이터의 전처리라든지 뭐 양자 연산을 결합을 해서 패턴 인식이라든지 분류 작업 쪽으로 많이 쓰는 양자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최근에 각광받는 하이브리드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하이브리드적인 그 컴퓨팅 방법은 전 개인적으로 전기차 시대가 그냥 바로 왔다기보다 중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꽤 오랫동안 쓰였잖아요. 지금도 전기차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하이브리드가 더 팔린다는 것처럼 그게 중간에 이제 가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양자 컴퓨팅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접근법이 현재 기술적인 한계 내에서 양자 컴퓨팅의 이점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하이브리드 컴퓨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일단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기술로 실행이 가능해요. NISQ 수십에서 수백 정도의 노이즈가 좀 있어도 의미 있는 계산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완전히 오류 정정이 가능한 범용 양자 컴퓨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기술로도 양자 컴퓨팅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방식이 양자 오류에 더 강이네요. 양자 컴퓨터에서 수행해야 되는 연산의 이제 깊이라든지 복잡성을 줄이게 되면 오류 누적이 되는 거를 완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전적 계산 방법은 오류가 거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고전 컴퓨터한테 맡기고 양자 컴퓨터는 아무래도 양자 회로를 짧고 간결하게 실행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함으로 인해서 전체 계산의 신뢰성을 높이자 이런 접근. 그래서 오류에 강하다는 거. 셋째로는 실용적인 문제 해결에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금융 쪽이나 물류나 신약 개발 재료과학 쪽에서 이미 큰 빅테크들에서 성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전적 계산이나 양자 계산을 혼합해서 접근해서 문제들을 실제로 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실용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하이브리드 컴퓨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자연이라고 썼네요. 자원 효율성이 굉장히 크게 향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순수한 양자 알고리즘보다 숫자가 적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큐비트가. 그리고 양자 회로가 오래 유지가 덜 돼도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한된 큐비트 수나 결맞음 시간 내에도 복잡한 문제를 다룰 수 있고 굉장히 수백만 큐빗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엄청 거대한 자원을 막 집어넣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 의미가 있고, 점진적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전면적인 양자 시스템 전환을 안 해도 기존 시스템의 양자 컴퓨팅 요소를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조금씩 통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위험은 최소화하면서도 양자 기술을 조금씩 이제 접목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로가 유지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기존 IT 인프라하고 통합이 용이해요. 양자 컴퓨터 시스템을 기존 데이터 센터하고 같이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 스택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양자 하이브리드 컴퓨팅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훨씬 연결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환경 적용을 가속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큰 빅테크들이 이 하이브리드 알고리즘, 대부분의 지금 연구 성과는 하이브리드 쪽에서 나오는 거고요. 양자 컴퓨터만 갖고 돌린 거는 정말 그거에 딱 최적화된 문제, 진짜 그거 아니면 못 푸는 문제에 관련된 것들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문제는 대부분 그냥 지금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가장 유명한 거 몇 가지만 추려봤어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IBM하고 JP 모건 체이스가 하고 있는 QAOA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죠. 이게 금융 포트폴리오 최적화 문제에 적용을 하고 있다 그래요. 특히 이제 리스크 조정을 하는 자산 배분에 따라서 다양한 제약 조건을 고려하면서도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고전 컴퓨팅을 이용한 최적화 방법론도 있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특히 자산의 종류의 수가 많고 상관관계가 복잡할 경우에 이런 이제 그 양자 고전 컴퓨터 하이브리드 접근 방법이 찾아낸 해법이 더 좋았대요. 실제로 이제 이런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을 거래 전략이라든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실제 활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쪽에 지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 기업들 여러 군데하고 콜라보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일 유명한 데는 베링거 인겔하임하고 하는 게 되게 유명한데, 구글의 양자 컴퓨팅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은 VQE라고 하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베리에이셔널 퀀텀 아이겐 솔버라고 하는 방법론입니다. 이걸 활용을 해서 제약회사 전문성이 결합이 되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할 때 이제 복잡한 그 분자 구조하고 약물 상호작용을 미리 시뮬레이션 함으로 인해서 신약 개발 초기에 후보 물질이 정말 많거든요. 그거를 좀 줄이는 거를 시간을 덜 들여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와 관련된 쪽에 많은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 이제 페이퍼나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고 있는 이제 그 재료과학 시뮬레이션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퀀텀이라고 하는 그 솔루션 라이브러리 이런 걸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이브리드로 만든 양자 솔버를 얘네들이 개발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히 신소재 특성 예측이라든지 배터리 최적화, 소재 최적화죠. 소재 최적화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기반의 접근법을 통해서 이제 양자 하드웨어 몰라도 그냥 큐샵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고효율의 태양전지 소재라든지 차세대 배터리 뭐 이런 쪽에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존 시뮬레이션 방법보다 예측 정확도라든지 계산 속도도 더 빠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재료과학 쪽의 성과를 마이크로소프트는 자랑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사례가 아마존이 이제 브라켓이라고 해서 양자 컴퓨터 그 관련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 아마존의 브라켓 같은 경우에 물류 네트워크 최적화 쪽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왜? 자사에서 쓸 수 있잖아요. 아마존이 워낙 굉장히 거대한 물류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하이브리드 양자 접근법을 적용을 해서 배송 경로라든지 창고 네트워크를 최적화를 하고 이런 거에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데, 특히 조합 최적화 문제에 특화된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을 활용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복잡한 제약 조건 하에서도 효율적인 솔루션을 찾아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테스트 결과 그 특정 경로에서 배송 시간이나 비용 같은 것들을 이미 몇십 퍼센트 줄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 물류 쪽에서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이런 성공 사례들은 이제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이 단순한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빅테크들이 일단 뭐 전면적으로 양자 컴퓨터로 가는 게 아니라 기존 AI 솔루션하고 서비스하고 결합을 해서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더 많이 연구들도 하고 있다 상업화에.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